과거 디플레이션 구간 때 보면은 급여도 안 오르고 물가는 계속 빠지고, 물가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의 가격도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으로 계속 떨어지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자산은 계속 갉아먹고 소비에 대한 의지조차 생기기 힘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본의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해 나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축률이 늘어났다가 이게 보복 소비가 나오면서 죽어있던 소비 심리를 크게 깨워낸 게 아닌가. 촉매제 역할을 코로나 보복 소비가 만들었다. 정부에서 임금도 인상시키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평균급여도 올리고 실업률도 줄여나가면서 물가는 올랐지만 소비도 그만큼 받쳐주면서 물가율을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더불어 엔화의 약세를 또 계속 유지를 하면서 무역 수지도 이렇게 빠르게 수출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개선이 되었었고요. 2022년도부터 늘어났던 미일 금리차 확대 구간이 이제는 축소 구간으로 접어들어서 앞으로는 달러의 약세, 엔캐리 청산, 엔화의 강세,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올해 12월에 일본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미일 금리 차가 한 4%대가 딱 되면은 아마 그때부터 엔화의 강세가 본격적으로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이준입니다. 2024년도 11월 18일에 해외에서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지금 일본 경제가 임금주도 인플레이션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실질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낮게 유지해도 금리와 물가 이 두 개의 차이를 바탕으로 실제 금리가 어느 정도냐 뭐 이걸 나타내는 건데, 그 실질 금리를 지금 너무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낮고 인플레가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실질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낮게 유지해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그게 컨트롤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경기 부양책을 줄여나가고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더 빠르게 좁혀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엔키리 자금의 추가 청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과 비슷한 미국, 일본 금리 차를 가졌던 2008년도, 7년도 이때 당시에 그 움직임을 좀 보면은 2007년도 9월달 미국 금리 인하 트렌드가 처음 시작이 되었었거든요. 이때 이제 1차 엔캐리 자금 청산으로 인해서 엔화 강세가 이렇게 반짝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엔화의 약세로 다시 전환이 됐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007년도 12월 초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4%대가 되면서 달러 대비 엔화의 강세가 빠르게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기존엔 뭐 달러당 115엔이었는데 12월에 미일 금리 차가 4%로 좁혀지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엔화의 강세가 이루어졌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자 그러면은 엔캐리 자금의 청산은 도대체 언제 할까에 대한 시나리오가 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 뇌피셜을 기반으로 이걸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환율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2004년도에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는 정말 적었었죠. 뭐 미국은 그때 1.5% 그리고 일본은 0% 제로 금리였으니까 미일 금리 차가 1.5% 정도밖에 안 됐었죠. 이제 이때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올 때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엔캐리 자금을 늘렸을 겁니다. 왜냐면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일본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면 당연히 달러의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 차익까지 기대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하면은 투자한 대상에서 버는 수익과 그리고 환 차익까지 더해서 실제 수익률이 더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환해지를 할 필요 자체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은 달러의 강세가 확실하게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환차익을 그대로 기대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질 수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하면요, 2008년도 이때 다시 엔화의 강세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왜냐면 기존에 벌어졌던 금리 차가 다시 좁혀지니까. 그러면 엔캐리로 나갔던 자금들이 다시 돌아올 거고, 이때는 엔캐리 자금을 빌려간 투자자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이거를 나눠봤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엔화 강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엔캐리 자금을 미리 청산해서 그동안 얻은 환차익을 다 얻어가려는 투자자가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초입부에 대부분 청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사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미일 금리 차가 좁혀지면서 그때 엔캐리 자금이 크게 청산이 나왔었죠. 7월 달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엔화의 강세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에 엔캐리 자금을 청산하려는 투자자가 있을 겁니다. 2007년도에는 12월 달에
미일 금리차가 4%가 되던 그 시점, 이 노란 색깔 보이시죠? 이때부터 엔화의 강세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두 번째 유형의 투자자들은 엔화의 강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던 2017년 12월, 그러니까 미일 금리차가 4% 정도가 됐던 그 시점에 이제 엔캐리 자금을 청산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일 금리차가 좁혀져서 엔화의 환율이 강세가 될 테니까 청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미국이나 다른 달러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건상 투자금을 당장 빼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동안 얻은 환차익을 잃기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던 2007년도 9월 정도부터 아마 1년짜리 환해지 계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환해지 비용은 당시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한 4% 정도의 환해지 비용을 지불했을 거고, 대신에 환차익을, 그동안 벌어들인 환차익을 계속 유지하면서 투자를 한 1년 정도 추가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9월에 환해지를 들어갔다면 이 1년 만기이면은 1년 뒤인 2009년도 이때 이제 환해치에 대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미리 정해준 환율로 매매를 해야 되고, 이때 또 다시 엔화의 강세가 추가로 많이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까지는 이제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스스로 그냥 시뮬레이션 또 가정을 좀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2007년도와 2008년도 시나리오를 이번에 동일하게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2022년도 초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엔캐리 자금을 빌려서 달러에 투자를 했다면 아마 달러당 116엔이었으니까 22년도 초에 이게 달러당은 149엔, 154엔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22년도 초부터 엔캐리 자금을 빌려가지고 달러에 투자를 했다면은 환차익도 상당하겠죠. 이때는 근데 환해지가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의 강세 그리고 엔화의 약세가 거의 사실화된 그런 미국의 금리 인상 트렌드였기 때문에 환차익을 그대로 기대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환해지를 안 한 투자자들이 엔캐리 자금에 대한 청산을 이제 언제 할까? 그럼 생각을 해보면 미일 금리차가 좁혀지기 시작한 그 초입부에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7월쯤에 한번 나왔죠. 일본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미 첫 번째 케이스는 일어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미일 금리차의 좁혀짐을 떠나서 달러 대비 엔화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환해지를 안 한 투자자들이 추가 청산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미일 금리차가 이렇게 좁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7월부터 2024년도 11월까지 미일 금리차는 좁혀지고 있는데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3, 4엔으로 계속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엔화의 약세, 엔화의 강세가 뚜렷하게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아마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아마 2차 엔캐리 청산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게 아마 지금 미일 금리 차가 4.5%인데 2007, 8년도의 사례를 봤을 때 한 미일 금리 차가 4%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엔화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다양한 지표나 대외 변수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한 첫 달, 그러니까 이번으로 보면은 저는 그 기준점이 2024년도 7월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장기 투자를 해야 돼가지고 만약에 환해지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미일 금리 차가 좁혀지기 시작한 그 첫 달에, 그러니까 2024년도 7월 말쯤부터 아마 환해지를 1년짜리를 잡고 1년 만기를 잡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2024년도 7월 31일 날 1년짜리 환해지를 했다면은 이 환율로, 그러면은 2025년도 7월 30일 날 이 환해지에 대한 청산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 약속한 환율로. 그러면 그때 또 엔화의 강세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그때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또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미 일어났고, 올해 7월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올해 12월에 일본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미일 금리차가 한 4%대가 딱 되면은 아마 그때부터 엔화의 강세가 본격적으로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부터 미리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 7월 달에 이제 엔캐리 청산이 처음 나왔으니까 이때부터 앞으로 1년 뒤에 아마 그 이때 환해지를 걸어놨던 1년 만기로 걸어놨던 투자자들이 1년 뒤인 2025년도 7월에 한 번 더 청산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일 금리 차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인데 엔달러 환율은 이제 11월 초 기준으로 지금 달러당 153엔이거든요. 여전히 엔화가 이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200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일 금리 차가 이제 4%가 되던 이 시점부터는 엔화의 강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물론 똑같이 이게 일어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번에도 미일 금리 차가 4%로 좁혀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심리적인 요인이든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엔달러 환율이 다시 엔화의 강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보면은 미국과 일본의 두 국가 모두가 이제 물가가 이제 각 중앙은행이 원하는 수준치예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대 물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일본은 2%대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좀 2% 좀 넘게 있고 미국도 3% 좀 넘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국가의 차이는 미국은 이제 금리를 내리면서 물가를 3%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도 물가를 2%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 높아진 물가를 이렇게 다운을 시켰다면은 일본도 앞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이거를 2%에 더 근접하게 드랍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일본도 미국의 실질 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가면서 그 트렌드를 맞춰가면서 최대한 비슷한 정도의 환율을 유지하면서 관리를 해나가겠지만 근데 시간은 결국은 일본의 엔화 강세로 저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엔캐리 자금들이 미일 금리차가 축소되면 더 빠르게 청산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일본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실업률이 거의 플라자 합의 직후에 실업률이 거의 최저점으로 떨어졌던 그 수준과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실업률이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졌거나 사람들이 이제 다 대부분 취업을 했다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취업한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받는 평균 급여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부터 15년도, 20년도까지 거의 일본의 평균 급여는 동결이 되거나 감소하는 트렌드였다면 20년도 이후부터는 이게 계속 급여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도 늘고 이 사람들이 받는 돈도 늘어서 사람들이 소비 여력이 더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가를 계속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정부가 장려를 하는 거고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은 부가가치를 기업들이 더 많이 내고 돈을 더 많이 남기니까 채용도 더 늘리고 뭔가 이런 선순환 구조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일본이 최저임금도 이렇게 20년도부터 가파르게 올려나가면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을 또 같이 받쳐주는 이런 노력들을 해나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년도부터 거의 15년도까지는 거의 디플레이션 구간이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물가 상승 추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구간으로 돌입해서 계속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 과거 디플레이션 구간 때 보면은 급여도 안 오르고 물가는 계속 빠지고 물가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의 가격도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으로 계속 떨어지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자산은 계속 갉아먹고 소비에 대한 의지조차 생기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본의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해 나가는 그러면서 사람들의 자산의 그 증식도 만들어주고 급여도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그러면서 더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경제의 정상화가 좀 많이 일어났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늘어나지 않았던 저축률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격리 때문에 이게 보복 소비가 한번 나오고 또 저축률이 늘어났다가 이게 보복 소비가 나오면서 죽어있던 소비 심리를 크게 깨워낸 게 아닌가. 그래서 죽어있던 소비를 다시 살려내는 이런 촉매제 역할을 코로나 보복 소비가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복 소비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물가가 꺾이지 않고
일본 중앙은행이 목표하는 2%대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24년도는 저축률이 떨어져서 보복 소비가 나오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이렇게 꺾이지 않았던 이유는 2024년도에 엔저에 따른 이제 수입 물가 상승의 영향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수입 물가만 오른 게 아니라 정부에서 임금도 인상시키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평균급여도 올리고 실업률도 줄여나가면서 물가는 올랐지만 소비도 그만큼 받쳐주면서 이 물가율을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더불어 일본이 이제 24년도, 23년도 이때 엔화의 약세를 또 계속 유지를 하면서 무역 수지도 이렇게 빠르게 수출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개선이 되었었고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발판이 이 순간에 만들어졌던 거겠죠. 실제로 보시다시피 20년도부터 엔화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요. 수입도 이렇게 코로나 보복 소비와 그리고 엔화의 약세가 맞물려서 수입 가격도 비싸지지만 수입 소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수입이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를 했던, 그래서 수입과 수출이 다 이렇게 잘 성장을 했던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일본이 최근에 계속 엔화 강세일 때는 상품 물가가 떨어지고 엔화 약세일 때는 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다가 또 엔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니까 상품 물가가 또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계속 엔화가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품 물가가 기존의 공식을 적용을 했을 때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하락을 했거든요. 10월 달에. 그래서 아마 엔화 약세 유도로 이제 물가 상승이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러면 더 이상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물가가 이 정도로 엔화 약세 때문에 계속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이제 좀 도달한 게 아닌가, 소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일본의 소비자 신뢰 지수로 보면은 9월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10월 달에 이렇게 꺾이는 게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비자들이 급여 오른 것보다 물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좀 더 크게 느끼고 있는 상태가 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낮으면은 경제나 개인적인 재무 상황에 부정적이라는 뜻이고 구매를 줄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일본이 이렇게 살려왔던 이 소비나 구매를 죽게끔 놔두지 않을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미일 금리 차가 어차피 1년 정도면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엔화 강세로 전환이 될 거고, 어차피 줄어들 거면 미리 전환을 해서 상품 물가를 좀 더 드랍시켜주는,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대신에 수출이 아니라 이제 내수 소비에 좀 더 집중하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금융 정상화를 하는, 보시다시피 2022년도부터 늘어났던 미일 금리차 확대 구간이 이제는 축소 구간으로 접어들어서 앞으로는 달러의 약세, 엔캐리 청산, 엔화의 강세,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이 수출 기업에 대한 장려보다는 내수를 좀 더 장려시키도록 내수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부분은, 이제 미일 금리 차가 좁혀지던 2007년도에서 8년도까지 미국 증시는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주식 시장은 금리 인하가 끝날 때까지 한 50%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테크주들이나 보면은 PER이 계속 벌어지는 거 보니까, 높아지는 거 보니까 딱 지금의 단계가 이제 붕괴 직전인 광기의 단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서 보면은 다 주식, 비트코인 다들 이야기하고 있고, 하는 거 보면은 좀 더 불안한 게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앞으로 엔화의 강세를 개인적으로 더 예상을 해서 달러 대비 엔화가 훨씬 강세가 될 거다. 그래서 저도 11월 19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화를 100엔당 904원에 매수를 들어갔었고요. 유튜브 멤버십 커뮤니티에는 제가 참조를 할 수 있도록 오늘의 컨텐츠 요약본을 미리 이렇게 공유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자책을 올해 말에 출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미국의 현재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고, 예산적으로나,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의 대선 공약이 뭐고, 해결책으로 제시한 공약이 뭐고, 그 공약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며 그 근거가 타당한지,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잠재적인 수혜주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컨텐츠 댓글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전 예약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이제 신청해주신 분들이 240분이 계시고요. 네, 감사하고요.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잘 준비하고 내용도 알차게 만들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이런 유익한 컨텐츠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